한국 주식 좀 다시금 되돌아볼 때다. 상승 각도라든지 상승 탄력이 좀 한국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여기서 더 매파적으로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연준의 스탠스에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채권금리나 달러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또 2025년을 네. 앞두고 있습니다, 부장님. 저희 채널엔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제가 특별히 내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또 부장님을 통해서 한번 또 공부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년 전망을 부장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희 채널 처음 나와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애널리스트 분야 중에서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뭐 경제, 환율, 뭐 채권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을 아울러서 언제는 어떻게 가자. 그리고 산업 쪽과 섹터를 협의를 해서 뭐 여기는 좋겠다. 이거는 조금 내려놓자.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냥 레고를 잘 조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재테크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산 배분 아니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또 맡아서 해주시고 계시네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되게 여쭤볼 만한 내용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으로 궁금한 건 아무래도 국내 주식 파트인 것 같습니다. 부장님, 이제 국내 주식이 올 한 해 지금 벌써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좀 반등의 기미가 크게 보이질 않고 있어서 많은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소확기미 운동이 워낙 뜨거운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은 한국 주식 좀 다시금 되돌아볼 때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2021년 1월 동학기미 운동이라고 해서 미국 주식 필요 없어, 다 한국으로 하자, 그렇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가 정점이었죠. 만약에 그때 너무 이쪽으로 심리가 쏠렸다라고 해서 한국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미국 주식을 늘렸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적게 벌었을까요? 많이 벌었죠. 지금은 정반대 이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이 워낙 뜨겁고 핫하다 보니까 서학개미 운동이 되게 뜨거운 상황인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미국은 너무 뜨거웠던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식어가는 과정이고요. 중국은 너무 안 좋았던 흐름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림이고, 유럽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들은 안 좋아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이런 생각들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미국은 좀 쉬어가는데 유럽하고 중국은 좀 올라온다, 경기가. 그렇게 되면 달러가 좀 쉬면서 신흥아시아, 신흥국 쪽에 좀 매력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사상 최대로 미국 증시의 괴리가 커져 있습니다. 2년 연속 괴리가 되게 커져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 정도의 괴리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매력 뭐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말씀드렸던 달러가 조금만 안정되고 원달러 환율만 좀 안정되게 된다면 저희는 한국 주식이 저평가 매력을 부각시키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25년에는 한국 주식 좀 다시금 되돌아보자. 그동안 실망하셨다 하더라도 비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쳐다보신다면 수익률이 좀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수익률 관점에서 미국 주식보다도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를 좀 높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네. 특히 같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상승 각도라든지 상승 탄력이 좀 한국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보통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신흥국, 신흥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런 그림들이 아마 25년부터는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워낙 미국 경기가 강하다 보니까 그 시점이 계속적으로 딜레이되고 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최근 중국 경기도 지금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바닥을 잡고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은 바닥권을 향해 가는 거지 더 나빠지는 그림까지는 아니거든요. 특히 유럽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기저 효과만으로도 25년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0%대였다가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달러화가 지금 107, 108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5 밑으로 104 밑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림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눌려 있었던 한국, 중국 이런 증시들이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최근 들어 또 많이 걱정을 하시는 포인트가 과거 뭐 외환위기, 금융위기 수준으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뭐 대한민국의 경제적 큰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스템 위기가 발생해서 원달러 환율이 그 정도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더 튀어 오르겠죠. 근데 다른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풀리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한국 증시가 8월 달 이후로 굉장히 부진합니다.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한국은 마이너스 10% 이상 빠져 있고요. 코스닥은 20% 이상 빠져 있죠. 여러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 취약했던 것은 첫 번째는 한국의 정책이 없다. 재정 정책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M2 증가율이라고 해서 보통 유동성 증가율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그동안 못했던 유럽, 미국도 플러스 반전해서 올라가고 중국도 와장창 둔화되던 M2 증가율이 반등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는데 한국은 아이러니하게 7월을 정점으로 8, 9, 10월 달 둔화됐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다 올라갔는데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동성 모멘텀이 약해지다 보니까 차별적으로 좀 소외됐던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하지 않았나요? 금리 인하는 했는데 대출 규제를 옥죄면서 시중 유동성이 좀 위축되었던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보다는 대출 규제 효과들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들어왔었죠.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도 있었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은 일단은 정책이 부재한 현상들은 이번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기재부는 확대 재정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25년 예상 중 75%를 상반기에 쏟아붓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이 좀 풀리겠죠. 두 번째로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대출 규제를 옥죄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다가 금리 인하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유동성은 조금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인데 이제 정점을 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1,450원을 넘어섰는데 그것 또한 뭐 변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450원대가 좀 정점권이고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우하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언제 될까라는 것들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까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오히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모든 것을 1월 21일 날 할 것 같은 느낌을 풍겼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환율이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경기 턴어라운드,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전 충분히 원달러 환율은 지금보다 더 낮은 레벨 1,400 밑으로 가고 1,350원대 밑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한국의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또 미국의 상황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환율이 갑자기 또 반등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FOMC 회의에서의 전망치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좀 여러 차례 할 것을 기대했었지만 결국 2차례만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발표로 인해서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좀 인하의 움직임이 둔화가 되면 상대적으로 또 환율의 반등 흐름을 좀 지속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긴 한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3월 FMC에서 24년 금리 인하 몇 번 한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3번 한다 그랬어요. 6월 달에 몇 번 한다 그랬을까요? 한 번 한다 그랬어요. 9월 달엔 4번. 많은 분들이 FMC 점도표가 무슨 변하지 않는 절대 반지 같은 생각을 하시는데 변합니다. 정말 많이 변합니다. 올해만 해도 뭐 3-4번 바뀌었네요. 이게 춤을 췄던 거죠. 3번, 1번, 4번 이렇게 간 거죠.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3개월마다 바뀐 거예요.
그러다 9월 달에는 어마어마한 비둘기파였다가 갑자기 매파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물가가 최근 반등을 했고 고용은 우려했던 것보다 좀 나은 상황인데 고용이 여기서 더 뜨거워지긴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물가 반등은 좀 일시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반등한 걸 보면 서비스 물가는 떨어졌거든요. 둔화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음식료 가격이 좀 올랐고요. 에너지, 유가가 기저효과로 인해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회성 요인 때문에 물가가 좀 반등을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좀 이제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변화율도 이제 정점을 찍고 또 둔화될 것이고 주거비라든지 이런 기조적으로 움직이는 물가들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일시적인 반등 이후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난 주말에 PC 물가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걱정들이 큰 만큼 연준 인시스턴스가 매파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저희는 3월 FMC를 전후로 해서는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다소 매파적인 건 맞고 매파적인 걸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시장이 너무 과감히 반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25년 3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금리 동결한다는 전망까지 들어와 있어요. 좀 있으면 금리 인하 안 할 거라는 전망까지 하겠죠. 금리 인하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연준은 내주고 있거든요. 25년 2번, 26년 2번, 27년까지 한 번 한다라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은 아니야. 3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 멈출 거야라는 예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는 맞다. 근데 시장의 해석이 더 매파적이었고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연준의 스탠스는 더 매파적으로 반영돼 있다. 그러면은 향후 경기 지표가 조금만 부진하더라 하거나 물가가 조금만 안정되는 그림 보여준다거나 이러기만 해도 시장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즉 지금은 연준의 스탠스가 다소 매파적으로 갔는데 이보다 더 매파적으로 시장이 해석하고 금융시장은 그걸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매파적으로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연준의 스탠스에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채권금리나 달러화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전반적인 시장의 우려감이 좀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또 지남에 따라서 맞습니다.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증시는 점점 또 안정을 찾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채권금리도 정점을 지나고 안정될 거고 달러도 정점을 지나고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보통 이런 걸 재귀성 이론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조지 소로스가 만든 이론인데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주식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을 따라간다면 여기서부터 등락을 보이겠죠. 근데 비이성적이기도 하고 과열을 보이기도 하고 침체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상 궤도라고 한다면 여기서 잘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과열이 되기도 하고 침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시장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한쪽 방향성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으로 가야지 변곡점이 나오고 전환점이 생긴다는 건데 저는 지난 주말 PC 물가랑 그리고 미시건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예상보다 낮았던 것들이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2월 마지막까지 좀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된다면 25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이제 재기성 이론에 대한 포인트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비교적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만 맞습니다. 반대로 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 또한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대중과 반대로 가야 된다. 심리와 역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거를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현실에 마주하면 감정에 휘둘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극단적인 상황을 가면은 냉정을 찾고 바라보려고 하지만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어느 누가 이게 정점입니다. 이게 저점입니다. 이렇게 딱딱 찍어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정점 부근이라고 한다면 더 욕심내기보다는 욕심 좀 덜어내고 여기서 변동성이 너무 커서 더 불안하다 하더라도 여기서 최소한 팔지는 말아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으로도 비슷하죠. 올해 상반기 내내 좋았던 게 기계, 음식료, 화장품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걔네들 지금 다들 안 쳐다보실 거예요. 왜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어마어마하게 핫했던 게 방산, 제약바이오 또 한번 푹 꺾였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계속 반복적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간다 할 때는 정점의 부분이 많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올해 24년 상반기에 가장 큰 화두가 뭐였냐면
24년 하반기는 전자의 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니었죠. 그러니까 너무 심적으로 쏠려 있는 쪽은 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쪽에는 가까이 가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너무 차가운 게 조금씩 온기가 돌면 들어가고 너무 뜨거운 게 식어갈 때쯤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심리 지표라든지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은 이게 어디 정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조금은 역발상 투자하자라는 생각들을 계속 머릿속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한국 주식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지금 너무나 차가워져 있는 네, 한국 네, 주식 맞습니다. 시장을 조금 온기가 돌 때쯤 네.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온기가 돌 만한 좀 트리거를 우리가 뭐 좀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정책 불확실성 완화겠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은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계속 기다가 탄핵 결정이 되면서부터 좀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였고요. 또 하나는 실적 흐름인데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이제 1월 중순부터 본격화될 텐데 4분기 실적은 매년 쇼크였습니다. 네, 근데 매년 쇼크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25년 전망이 어떨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시장이 좀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많이 반영된 반면에 기대간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4분기 실적 시즌이 되면 시장이 오히려 더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대를 하나도 하지 않았던 데에서 약간의 서프라이즈만 나와도 주가는 반응을 하겠죠. 근데 너무 큰 기대를 했던 데에서 약간의 실망감만 나와도 시장은 바로 꺾이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계엄령보다 더 큰 악재가 있을까요? 웬만한 악재는 다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좀 사자. 지난 주말에도 장중에 2,400선을 깨고 뭐 2,400선 초반에 겨우 회복하긴 했지만 이런 등락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자.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5년이 어떨 것 같냐라고 하신다면 25년 상반기의 기대가 너무 낮거든요. 뭐든지 안 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의 서프라이즈만으로도 튀어오를 수 있는 환경들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국내 주식 관점에서 한 가지만 이제 여쭤보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현재 시점에서 워낙 밸류를 쳐도 한국 주식이 너무 싸고 역발상 투자 관점에서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살 돈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국내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주식이 지금 풀로 다 차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풀로 차야 계신 분들은 홀딩이죠. 그냥 기다리는 게 맞다. 지금 여기서 추격 매도하면은 손실을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게 맞는데 대신에 갖고 계신 종목들이 완전히 추세가 망가진 애들은 좀 버리고 추세가 좀 살아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막 다 떨어져 있어서 뭐 누구를 파고 하기보다는 낙폭이 컸던 애들이 좀 반등이 탄력적일 수 있으니까 반등하는 구간에서 탄력이나 추세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업종들은 좀 팔고 추세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은 좀 사는 전략을 하시면 좋겠는데 차트를 보시는 분이라면 50주, 200주, 50개월, 200개월, 50일, 200일 이게 외국인이 보는 차트거든요. 해외 사이트 가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50하고 200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이 50일, 200일 이렇게 있으면 잘 가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50일을 깨면 50% 차익 실현, 200일을 깨면 전부 다 차익 실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50, 200 밑에 주가가 있다. 그럼 반등하면 좀 파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반대로 50일 정도 가면은 한 절반 정리하시고 200일 가면은 많이 정리하셔서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거나 추세가 만들어지는 턴어라운드 하는 쪽들을 좀 더 담으시면은 좀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하락인 것들에서 벗어나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거를 단순히 일간만 보지 마시고요. 주간, 월간까지 보시면서 큰 추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시면은 최근 좀 조정받아서 마이너스 난 애들을 좀 비중 늘리네?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주식은 올라갈 주식을 내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깨져 있는 주식들의 경우에는 50일 또는 주, 월 기준으로 선을 잡아놓고 그 부근에서 이제 반 정도는 정리하고 그다음에 200 기준으로는 이제 좀 전량 정리한 다음에
추세가 좀 살아있는 주식 위주로 좀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는 포인트까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장님 이제 다음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이번 대신증권 하우스에서도 내년 투자 아이디어 가장 핵심을 이제 트럼프 2.0 시대 살아남기라고 잡으신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또 그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말씀하셨다시피 계엄령보다 더 큰 게 있을까? 그래서 실제 이제 시장에서도 2차 계엄령에 대한 막 이슈 찌라시가 도니까 시장 폭락을 했을 또.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뭔가 큰 악재가 당장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또 탄핵 정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해소된다라고 보고 그 외에 뭐 경기나 뭐 이런 유동성 관점에서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봤을 때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 게 트럼프가 아직 취임이 안 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데 실제 취임 이후로는 어떠할까?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뭘 할 수 있을까? 행정명령 말고는 별로 없어요. 트럼프 1기 때로 돌아가 볼게요. 무역법 201조랑 301조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명백한 피해를 입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회 승인이 없으려면 미국 무역대표부의 권고가 있어야 돼요. 권고가 없으면 관세 부과한다 하더라도 의회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첫 번째로 미국 대중국 관세를 약간이라도 시작한 게 2018년 3월이에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8년 7월이고 트럼프가 취임한 건 2017년 2월. 1년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관세 부과를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명백한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전수조사를 서명한 건 2017년 7월이었어요.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야 이것 좀 조사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2기라고 해서 1월 21일부터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겠죠. 어렵겠죠. 무역대표부나 이런 사람들, 장관이나 이런 내각이 구성된 데까지는 짧아야 50일, 길면 100일이 걸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상반기 동안에는 특별한 액션이 취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관세도 부과되고 IRA 법안도 폐지되고 반도체 보조금도 없어지고 뭐 다 걱정을 해서 주가가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당장 하기 어렵겠네? 라고 하면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저는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미국 주식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중국이나 한국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 주식이 달러가 오르든 채권 가격이 오르든 뭐 상관없이 그냥 쭉 왔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당장 할 게 별로 없네? 라고 하면 기대했던 미국 증시는 조금 탄력이 둔화되고 그동안 그것 때문에 억눌렸던 중국과 한국은 좀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차가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모든 정책이나 악재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것 같은 흐름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데 실질적인 액션이 취해질 시점은 아무리 빨라야 2025년 하반기다. 그렇게 본다면 상반기에는 오히려 그 정도는 아니네? 라는 심리만으로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년 뷰를 일단 상반기에는 좀 좋고 하반기는 조금 물음표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반기는 좀 더 확인하자.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도 있겠지만 물가도 금리 인하를 한 지 한 1년 전후 시점부터는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서 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기저효과가 하반기엔 좀 소멸돼요.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어서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하반기에는 조금 몇 가지를 좀 확인하자. 첫 번째 트럼프 정책이 얼마나 가시화되는지, 두 번째는 물가가 반등하는지, 물가가 반등한다면 물가 레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바뀔지. 만약에 바뀌면 빨리 도망가야 되고요. 바뀌지 않고 금리 인하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던져준다면 고점권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다라는 게 지금은 금리 인하 기조인데 뭐 만약에 금리 인상으로 바뀐다라든가 그렇죠.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고 금리 인하를 멈추겠다라는 시그널을 공식적으로 제시한다면 그때부터는 올라가기 좀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고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전략적으로 보다 좀 구체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년에 대한 전망을 많이 해주셨을 때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대한 뷰를 약간 반등이라는 키워드로 많이 설명해 주시거든요. 물론 반등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반등이라는 뭔가 표현 자체가 떨어지는데 그다음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것과 이제 미국 주식이랑 비교해 보면 미국은 엄연히 추세적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고 뭐 잠깐의 이제 부침 조정은 있는 거라고 봤을 때 물론 내년에는 이제 반등의 기회는 있겠지만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신흥국에서도 추세적 상승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은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 정책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이클상 턴어라운드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이 사이클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서 중국도 한국도 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코스피가 2,400선에 있는데 저희의 25년 상반기 목표치는 3,000이거든요. 가능할까요? 다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년 10월 31일 저점이 2270이었습니다. 1월 2일 고점이 2670이었어요. 17% 올랐습니다. 딱 2달 만에. 네네. 지금 2400에서 3000이라고 한다면 20%좀 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6개월 정도 남은 시간 동안 뭐 무리된 숫자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은 1년에 30%씩 올라가잖아요. 2년 연속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그동안 너무 못했기 때문이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한 레벨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10배 가냐 12배 가냐 그게 아니라 이익이 지금 선행 EPS가 한 298 정도가 되거든요. 314 정도로만 올라가도 PR이 9.5배만 가도 3,000이에요. 예전부터 코스피 3천 간다, 3천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언론에서도 너무 많이 있어 왔는데 이게 약간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양치기 소년한테 좀 당하는 느낌? 갈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못 가고 이러니까 이번에도 못 가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매년 3,000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작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2,850이 상단이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의 흐름들이 워낙 많이 깨지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이 있는데 저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이 9.5배가 무리되는 숫자 같긴 한데 2001년 이후는 그냥 평균이에요. 11배 간 적도 있고 10배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2001년 이후 평균 9.5배라는 레벨만 정상화돼도 3,0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시장이 정상화만 돼도 3천은 무리가 없다.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뭐 7월 11일 고점 이후 30몇 프로 빠져 있고 걔네들이 절반만 되돌려줘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시가총액 비중이 전자가 23, 4%라는 게 지금 16%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7%포인트를 누가 가져갔을까? 이걸 가져간 애들이 영향력을 키운다면 얘네들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레벨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전자나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떨어질 때 2021년 3월에서 6월, 2010년 11월 넘어가는 구간을 봤는데 올해 이익이 100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고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들이 다 끌어갔거든요. 2010년 같은 경우는 전자랑 닉스가 좀 보태줘서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반도체가 덜 올랐지만 그래도 올라줘서 급등세를 보였고 2021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도 11%가 올랐거든요. 내년 2025년, 26년을 봤을 때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고 이익 모멘텀이 강한 애들이 뭐냐 봤더니 반도체를 노내로 하고요. 일단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기계조선, 중국 소비주예요. 요 6개 업종이거든요. 이 6개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을 봤더니 39%가 넘어요. 반도체는 25%. 제약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2차전지 3개만 합치면 반도체보다 조금 더 높아요. 시장의 그림이 많이 바뀐 거죠. 만약에 반도체가 여전히 시가총액 비중을 35%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텐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전자와 닉스의 주도력이 떨어진 데 따른 다른 쪽들이 그걸 나눠 가진 데 따른 효과들이 좀 25년에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반도체까지 붙어주면은 69%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가 보조만 맞춰줘도 그러니까 코스피 올라가는데 그냥 덜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지고만 해도 3천까지 갈 수 있고 왜 나머지 업종들이 힘을 써줄 테니까 만약에 전자까지 시장이랑 같이 움직여주면 상단은 더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근데 저희는 업종들 그림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은 전자 닉스가 꼭 아니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부장님께서 이제 바라보시는 내년 유망 산업은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쪽을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그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뭐 성장주의 대표 업종들이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세 업종이 이익 전망이 전부 다 내년에는 레벨업 된다는 전망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물론 2차전지 믿을 수 있냐 얘기는 많지만 일단은 제약바이오랑 인터넷은
실적이 큰 폭으로 레벨업 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은 워낙 낮아져 있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좀 등락은 있겠지만 충분히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는 워낙 많이 떨어져 있죠. 여기서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이 문제는 남아있는데 하락폭의 3분의 1만 되돌려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 이 세 업종이 트로이카가 돼서 시장을 좀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터넷과 제약바이오는 워낙 올해 기준으로 네. 봤을 때 그래도 추세적 상승을 한 차례는 다 보여줬죠. 보여줬던 맞아요. 네, 네. 업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또 금리 인하도 되면 네. 또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성장주들이 강하게 네, 네. 나오니까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진짜 2차 전지는 워낙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추세적 하락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네, 보니까 물음표를 많이 뜨실 것 같거든요. 일단 전기차 판매의 80%가 중국하고 유럽에서 나와요. 테슬라가 와장창 깨지기 시작한 것도 중국에서 판매가 꺾였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반대로 25년에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고 유럽 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난다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걱정들은 좀 진정되거나 아니면 좀 올라오겠죠. 지금은 수요가 없다라다시피 해서 이렇게 막 굉장히 안 좋은데 저희가 전망하는 달러가 좀 진정되고 채권물이 좀 안정이 되게 된다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원자재가 좀 움직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가 좀 살아난다? 그럼 2차전지 소재 쪽들이 좀 가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 가능성이 내년 상반기 중에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소재는 되게 재밌는 게 한국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해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리튬, 니켈 이런 애들이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요, 주가가. 최근에도 그랬죠. 달러가 튀니까 또 떨어지니까 더 내려갔던 거고. 만약에 얘네들이 채권금리가 안정되고 달러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중국, 유럽 경기가 좀 살아난다 싶으면 얘네들이 반등을 하겠죠. 2차전지는 지금 언더슈팅 구간에 있어서 아직까지 답답한 그림은 보여주고 있지만 좀 관심을 가져오고 바라봐야 될 때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팁 하나 드리면 저 아는 펀드 매니저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업종을 사라. 그것도 역발상이네요. 네, 역발상이죠. 근데 작년에 증권사 전망 자료에서 23년 말 기준 24년 전망을 할 때 언급되지 않았던 업종이 딱 두 개 있어요. 자동차하고 금융이에요. 지금 24년 말에 25년을 전망하면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업종 하나가 2차전지고요. 매년 언급됐던 게 사실 2차 전지였는데 네. 오히려 내년에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만큼 뷰를 많이 이제는 내려놓으신 네, 건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역발상이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매년 상반기에 큰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반기에만 유효하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연간 전망이 보통 10월, 11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게 제약바이오랑 방산이거든요. 안 들어간 증권사가 거의 없어요. 최근 좀 많이 빠졌죠. 물론 저는 걔네들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너무 관심이 많으면은 충분한 과열에서 과청을 거친 뒤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투자 여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섹터 애널리스트 뷰도 있고 전략 뷰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네네. 이거는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활용하시기 좋을 팁인 것 같습니다. 전망 리포트를 저도 항상 매년 다 챙겨보는데 저도 매번 공통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게 뭐지? 위주로 이제 살펴보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아무도 언급을 안 하는 게 뭐지? 요거를 또 보면은 거기에서 또 새로운 투자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다. 아, 재밌네요. 그러면 2차 전지 외에 혹시 인터넷 제약 바이오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 인터넷 제약 바이오 둘 다 놓고 봤을 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뭔가 우리가 좀 선별할 수 있을 만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나 시가총액 비중이 떨어지거나 약해질 때 올라왔던 애들은 이익 개선 기여도랑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이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실적이에요. 특히 인터넷 제약바이오 하면 성장주라고 생각을 해서 성장만 바라보실 텐데 그러기보다는 실적 플러스 알파를 봐야 된다. 인터넷은 N사 같은 경우는 이익이 레벨이 올라가요. AI 관련된 산업들을 통해서 이익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좀 더 선별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거죠. 실적이 좋아요. 신약이 개발되면 더 좋겠죠. 신약 개발에 실패해도 좋아요. 이런 애들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 개발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물론 얘네들이 신약 개발되면 폭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실적이 확실하게 올라오는 업종들, 종목들로 좀 선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그만큼 찍힌 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인터넷 제약바이오는 좀 쉬었다 갈 것 같다. 이렇게 실적이 올라간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좀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떨어졌다가 1분기나 4분기 실적으로 확인하고 이 기울기가 다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는 너무 접근하지 말고 쉴 때 좀 모아간다는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인터넷이요. 많이 안 빠졌거든요. 올라갔다 살짝 꺾인 상황이라서 매수 타임 좀 더 늦추자 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모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바라볼 때는 뭐 최근 기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AI랑 엮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 중에 AI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부각될수록 그쪽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AI 플랫폼을 되게 많이 깔아놨어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과 이제 2025년 내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국내 주식 파트를 좀 다뤘어요. 네. 근데 국내 주식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은 워낙 이제 과도한 우려감이 크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아니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정도로 밸류가 싸졌는데 맞아요. 이게 진짜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스템 위기가 터진 건가? 나중에는 뭐 가능성은 있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기성 이론에서도 지금 미국은 상단으로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한국은 하단으로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이게 언제 트리거가 돼서 꺾일 거냐, 바뀔 거냐라는 것들의 문제는 있긴 한데 저희는 뭐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정점을 어쩌면 통과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미국 주식이 그렇다고 해서 막 빠진다는 건 아니라 같이 올라가긴 할 텐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갔던 그림이라면 이게 미국이고 이게 코스피였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슬로우해지고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하면서 좀 갭을 메꿔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억울한 게 우리나라도 사실 수출 비중 관점에서 미국 비중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저렇게 경기가 좋다고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자꾸 못 올라가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미국 비중 많이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유럽 비중 합치면 33%예요. 미국은 19%고 얘가 아무리 좋아도 얘네 둘이 안 좋으면 전반적으로 수출이 안 좋고 지금도 반도체만 좋잖아요. 반도체는 가격이 또 튀어서 움직였던 거고 그래서 그런 한계점들이 드러나면서 지금은 유럽하고 중국이 좀 올라와 줘야지 수출도 굉장히 견조해질 거고 미국이 좀 슬로해진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3%대 성장했던 게 2%대로 간다는 그림은 뜨거웠던 증시가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쿨다운 되고 다른 애들이 좀 움직여주는 게 훨씬 더 한국 증시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포인트를 기대할 수 있을 게 중국이랑 유럽이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계속 또 인하하고 있잖아요. 인하하고 있고 중국은 뭐 어마어마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트럼프 2기에 맞춰서 1기 때를 분석해서 재정 드라이브를 더 세게 갈 거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경기 부양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10월만 하더라도 유럽은 2%까지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했던 게 지금 1.75, 1.5 중립금리 이하로 금리를 내려버려서 부양 효과를 좀 극대화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유럽은 2월 말 3월 초에 독일 조기 총선이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독일도 재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그림들이 시차를 두고 조금 증시나 경기를 조금 더 좋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인해서 한국 수출도 다시금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거고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코스피는 갭매우기 차원에서의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다고 너무 뜨거운 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워낙 너무 차가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미지근해지기만 해도 그렇죠. 미지근해지기만 해도 한 3천 갈 것 같긴 하는데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국내 주식을 사실상 탈출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탈출하고 미국 주식으로 좀 가고 계시고 혹은 코인 시장으로도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민하실 부분이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사야 되는 게 맞나? 그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일단 아주 긴 호흡에서 내가 자산 배분 차원에서 미국 주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최근 조정받을 때 또 흔들릴 때마다 좀 다시 모아가시거나 아니면 조금씩 비중을 늘리시는 건 맞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한국 필요 없어. 다 버려.
미국으로 가니까 돈 번다. 그거는 과거형이죠. 앞으로 미래형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과거의 흐름을 갖고 미래의 흐름을 단정적으로 짚고 거기에 올인한다라는 것들은 좀 피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같이 공부하시는 회원님들께서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네. 너무 많이 올랐고 맞습니다. 이게 사실 또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환율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환율이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를 감안하면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 내가 그래도 20% 이상은 수익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부담스러운 것인 거죠. 네네네. 한국을 팔고 미국으로 가는 게 맞나 하는 이 고민이 그런 관점에서 더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 1,600원 간다라는 컨빅션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야죠. 근데 저희는 1,450원 전후에서 등락은 있어도 1,500원 가는 그림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력이 조금씩 커질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일단은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부담이겠죠. 이번에도 미국 증시는 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FOMC 이 직후에. 네. 코스피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싸다는 이유로 금리 변동에 흔들리긴 하지만 미국만큼 예민하진 않다는 거죠. 자, 나중에라도 실적이 예상보다 못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미국 주식이 더 떨어지겠죠. 근데 코스피는 지금 8배 초반에서 더 떨어질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PBR 측면에서 2300선 중반, 2400선 초반은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2018년 중반이 있어요. 이때는 우려가 아니라 현실화됐던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됐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경기 침체 논란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세 개 다 현실화되었던 구간에서의 밸류에이션 레벨이 지금 환산하면 2300선 중반에서 2400선 초반이에요. 8월 5일 장중 저점도 지금 이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는 악재들이 현실화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레벨은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미국은 지금 19배, 20배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좀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버블 붕괴냐? 버블 아니에요. 왜냐면 실적이 올라가는데 버블 붕괴는 아니거든요. 실적이 안 되는데 주가가 너무 오를 때가 좀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서 시장이 조정받고 이익이 올라오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금방이라도 과열에서 벗어나겠죠. 그럼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또 과열 꺼내오면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고 코스피는 9배 중반까지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룸이라서 미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급등하고 한국은 내려가는 그림이었다면 내년은 미국 상승 기울기는 조금 둔화되고 한국은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미국 주식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떠한 투자 조언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는 절대 추경 매수 금지. 지난 10월 FMC 전후처럼 훅 꺼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산다라고 했을 때 훅 꺼졌을 때 한 20 사시고요. 또 갑자기 반등 났다 그러면 5 팔고 또 훅 꺼져서 내가 샀던 것보다 떨어졌다 하면 또 20 사고 또 반등하면 50 팔고 또 훅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해서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그랬죠. 지수는 빠져도 업종별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겼었잖아요. 예를 들면 인터넷도 급등을 하기도 했고 제약바이도 오르기도 하고 이런 산업별로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이제 미국은 바이앤홀드라기보다는 좀 싸게 잘 사서 반등했을 때 좀 일부 정리하고 또 밀리면 또 사고 반등하면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미국 주식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게 AI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산업군들이 순환하면서 돌아간다면 미국은 그냥 뭐 AI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쭉 끌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지금으로부터도 앞으로 이제 미래를 놓고 봤을 때 특히나 2025년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AI를 주목해봐야 될까요? 계속 주목해야 되겠죠. 그 안에서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갈 텐데 모든 산업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로봇택시, 자율주행 택시, 자동차, 그리고 뭐 로봇, 항공우주, 인공지능 뭐 다 AI가 그 중심에서 자리할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파생되는지 그 안에서 어떤 분야가 더 주목받는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AI라는 큰 테마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트럼프 당선자는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항공우주 규제 다 풀어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지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게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취임 전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를 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AI도 기존에는 이제 하드웨어였다면 네. 요즘에 또 소프트웨어가 네, 강세인데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드웨어가 막 또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최근엔 또 뭐 브로드컴 같이 커스텀 네, 반도체 네, 시장도 네. 갑자기 또 부각을 받는 등 이게 결국 AI만 놓고 보더라도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내년에는 좀 이 분야를 주목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소프트웨어 쪽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AI 관련된 산업 중에서 많이 못 오른 애들을 한번 다시금 공부해보자. 너무 많이 오른 애들도 있겠고, 아, 네. 좀 덜 오른 애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제 하드웨어는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하드웨어는 이익을 한번 보세요. 주가가 가장 강할 때가 이익 모멘텀이 세게 올라갈 때거든요. 엔비디아는 이익이 계속 늘어요. 근데 이익 증가율은 정점을 찍고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몇 분기 전만 해도 1000몇 %였던 이익 증가율이 이제 한 자릿수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올라가지 이렇게 수직 상승을 못 할 거라는 거죠. 반대로 한번 다른 종목들이나 다른 업종에서 지금부터 이익 모멘텀이 기하급수로 올라가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 그쪽을 좀 선점해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증가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익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하드웨어는 이제는 우상향하지만 이전만큼이 탄력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이익 모멘텀이 더 강해지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아마 AI라는 테마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강한 업종 종목과 좀 약한 업종 종목 간의 상승 속도와 각도의 차별화는 좀 뚜렷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측면에서는 그런 관점이 인터넷 제약, 바이오 2차 전지였고요. 그러면 미국 이익 증가율 측면에서 우리가 좀 또 추려볼 만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이긴 한데 저희가 또 하나 바라보고 있는 것은 트럼프 쪽에서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원전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보면은 이런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뭐가 바뀔까? 전력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겠고 또 미국은 잘 찾아보시면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투자하는 리츠도 있어요. 그럼 배당도 잘 주거든요.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도 고민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시장이 상승하는 속도가 좀 더뎌진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상위에 있는 애들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다는 거죠. 엔비디아, 메타 이런 애들이.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나머지 밑에 아직 못 올라온 애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업종 ETF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ETF 투자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미국은 세금이 있습니다. 수익 금액도 한번 좀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자. 금투세 하셨는데 미국에는 금투세가 있다. 네, 20%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년은 뭐 미국이랑 한국을 어느 정도는 좀 균형감 있게 좀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말자. 특히 최근에는 미국 증시에 대한 선호가 워낙 높아져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고 한국이나 중국 주식시를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최근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글로벌 펀드에서 더 이상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일 수도 없대요. 너무 많이 팔아서.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외국인이 매도했다라고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반도체를 빼면 11조 매수했습니다. 유난히 반도체만 매도한 거네요. 유난히 많이 샀어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스피장을 30몇 조를 샀는데 그중에 22조가 반도체였어요. 그만큼 나간 거거든요. 나머지 업종은 그렇게 많이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외국인이 시장을 팔았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샀던 반도체의 비중을 줄인 거고 이 줄이는 과정에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외의 업종들이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 25년에는 반도체도 정상화되고 지금 전자의 고점 대비 하락률이 금융위기에 버금가요. 금융위기가 마이너스 46%였는데 이번에 전자가 마이너스 42%, 43%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반도체가 정상화되고 나머지 업종들이 움직여준다면 시장은 충분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긴 하죠. 네. 이미 거의 뭐 지금 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뭐 거의 다 갔기 때문에 뭐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은 부디 참 좋은 흐름이 연출돼서 올해 힘들었던 부분들을 다 좀 보상받는 시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될 거고 저희는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근데 전 세계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제일 많은 연준도
전망을 분기마다 바꿉니다. 그죠? 그 정도로 이게 투자 시기가 되게 안개가 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깜깜한 방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대요. 파월 연준회장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큰 연간 전망을 하고는 있고 어떤 흐름을 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월간이든 주간이든 계속 수정 전망을 하면서 그 흐름을 계속적으로 맞춰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맞는지 검증을 하고 만약에 내 생각과 증시 흐름이 달라지게 됐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들 근거들이 깨졌나 그걸 말했던 전문가들은 전망을 바꿨나 이런 것들 계속 팔로우 하시면서 수정해 나가시고 그때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신다면 어려운 투자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 날 땐 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또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그런 포인트거든요. 이게 주식이 우리가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좀 더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렇죠. 내가 어차피 예측한 대로 다 100% 되진 않을 테지만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점집을 차리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내가 생각했던 이유 근거를 잡고 가다가 그게 틀어지면 빨리 이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되게 또 불만을 토로하시는 게 왜 계속 말을 바꾸냐 라고 하는 부분을 또 불만을 토로하시거든요. 저도 말 자주 바꿔요. 대표적으로 21년 8월, 9월, 10월 달에는 코스피가 저는 더 올라간다라고 막 말씀드리다가 그때 22년에는 2600 갑니다라고 뷰 바꿨다가 방송 출연을 한 달 동안 못했었거든요. 진짜요? 왜냐면은 제가 출연하면 되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방송 출연이 섭외가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바꾸는 데에 이유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타당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도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거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코노미스트가 제일 많은 연준도 3월 달에는 금리 인하 3번 할게요 했다가 6월 달에는 1번 할게요 했다가 9월 달에는 4번 할게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9월 달에는 25년은 금리 인하 4번 할게요 했다가 12월 달에는 2번밖에 안 할 거예요. 바꿔요. 이 바꾸는 이유들이 중요한 거고 바꾸는 이유가 타당하다면은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타당하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좀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면 기회로 활용해야 될 거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맞다 틀리다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면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한 전문가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도 돼요. 고장난식에도 2번은 맞을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맞을 거예요. 이 사람 잘한다고 해서 따라갔다. 이 사람 잘한다고 따라갔다. 이렇게 하면은 더 확률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49대 51 확률에서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는 건데 이 확률을 50 몇 퍼센트를 썼던 사람이 계속 50 몇 퍼센트를 할 수는 없거든요. 한 번, 두 번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확률이 역전되고 계속 역전되는 확률이 나올 수 있어서 내가 장기 투자인데 단기 투자하는 거를 따라가면 안 되죠. 난 성향에 맞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나는 납득이가 라고 하는 전문가 있으면 누가 됐든 간에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시장을 전망하나 전망이 바꿨다면 왜 바꿨나 나는 이게 설득이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주가가 매번 올라가기만 하는 것도 없잖아요.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다가 올라가다 떨어지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사람 말을 좀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무렵은 항상 올라가 있는 경우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오히려 엇박자를 탈 수가 있는 부분이라 누구 하나를 콕 집어서 그 사람 뷰를 따라가고 싶다면 본인의 성향에 좀 맞는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논리나 로직이 납득이 되는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데 따라가다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뉴스나 신문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증권사 리포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문가들 그리고 N사에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뭐 리서치 그게 있어서 웬만한 공짜로 증권사 리포트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런 데서 이슈가 터지면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24년 초반에 대만 총통선거가 있어서 제가 종편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당장이라도 중국이 공격하러 갈 것 같았던 분위기를 펼치고 있었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뉴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때 이건 너무 오버했다라고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본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전달은 받겠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되지 마시고 오히려
리서치, 증권사들의 자료를 모셔서 좀 중립적인 시각들을 좀 갖춰 나가보자. 그 안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정리해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내년 이제 어찌됐든 투자 전략을 정리할 때 있어서 뭐 부장님께서 워낙 전체적인 이제 자산 배분을 신경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외에 한 가지 자산만 좀 더 편입을 한다면 전 비트코인이요. 오. 근데 다만 지금 따라가지 말자.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ETF도 만들어지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무조건 배척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만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지금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억 4천에서 따라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마 내년 1분기 중에 한번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조정받아도 급락같이 보일 거예요. 그때 좀 모아가자. 아니면은 지금 비트코인 투자가 거의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밀릴 때마다 조금씩 한 5%씩 사서 모으자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5%, 10% 피라미딩 전략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더 사자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은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 또 국가 주식을 따져고 본다면 중국, 홍콩 이런 중화권 증시를 좀 한번 보자. 저는 내년에는 이보다 높은 레벨로 갈 수 있어서 한국, 중국, 뭐 비트코인 이런 쪽들을 좀 탄력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많이 밀리면 사자.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님 모시고 또 2025년 전반적인 투자 전략과 또 자산 배분 또 각 주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되게 알찬 인사이트가 꽉 찬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끝으로 또 2025년 한 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는 했는데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의 수단이 부자 TV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다들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버려놓게 되면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과격한 말일 수도 있는데 처칠이란 분이 당신이 지옥에 있다면 계속 걸어라 라는 말을 2차 세계대전 때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지옥에 있는 것 같을 때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거긴 계속 지옥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공부를 하고 펼쳐나가고 극복하고 기어서라도 거기를 벗어나야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지옥에서는 벗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이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더 노력하시고 더 공부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날은 올 테니까, 아마 저는 그때가 25년 상반기 중에 분명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두들 힘내시고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25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경민 부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여러분들 2025년 한 해는 다들 대박 나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